어느 늦은 밤 나는 선배의 부탁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폐가를 조사하게 되었다. 선배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던 중 특정 지역의 귀신이나 유령과 관련한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연구를 하기로 한 나는 과제를 수행할 겸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 폐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 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이후로 집은 방치되었고, 언젠가부터 집 근처에서는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이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사 계획을 세웠다. 나는 녹음기와 카메라, 손전등을 챙기고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후였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멀리서 보았을 때조차 썩어서 삐걱거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 공기는 차가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랜 시간 방치된 특징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거실 한가운데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였었다. 방을 둘러보는데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무언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는 계단 아래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손전등의 불빛을 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지켜보는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추며 그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놀란 나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벽 한편에 책이 몇 건싸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책 쪽으로 다가가 표지를 확인했다. 모두 다 해묵은 먼지가 뒤덮인 책들이었다. 그중 한 권의 책을 꺼내 들었을 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표지에 묻어있는 붉은 자국은 마치 오래된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에 불이 켜졌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무도 전등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이 밝게 빛났다. 나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계단 위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그런데 계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 지하실은 다시 어둠에 휩싸였고, 그 순간 무언가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여기에 남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무언가 나를 붙잡으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나는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폐가에서 한참을 달렸다. 그 후로 나는 선배와 함께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 집에 대한 소문과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그날 그곳에서 느꼈던 공포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하고 있고, 새로운 전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 집 근처에서는 여전히 기이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서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신비롭고 무서운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유난히 많은 추천을 받은 한 게시물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지하실에서의 속삭임이었다. 내가 처음 이사온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건물이 오래된 아파트였다. 처음 아파트를 둘러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렴한 월세와 적당한 크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사한 후 첫 몇 주는 평범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밤중 잠에서 깨어난 나는 지하실 쪽에서 나는 낮은 속삭임 소리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여기야, 들어와. 여기야. 누구의 장난일까 생각했지만 기이하게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권태기였는지 나는 소리가 난다는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실은 오래된 작동산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전구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소리는 그곳에서 더 크게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던 나는 어느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지하실 한 구석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림자가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공포가 엄습했다. 도망치려는 마음과 호기심이 교차하며 나는 발을 떼지 못했다. 점점 그 그림자는 모양을 갖춰갔다.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용기로 나는 지하실에 불을 모두 켰다. 그제서야 그곳에는 오래된 의복을 걸친 마네킹이 덩그러니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없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마네킹 때문이 아니었다. 다시 위층으로 도망친 나는 다음 날 아침 입주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놀라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함께 지하실을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인터넷을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오래된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그 장소에는 작은 학교가 있었고 그 주변 지역은 한때 꽤 유명한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고 했다. 학생 몇 명이 실종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의 영혼이 그 자리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 지하실의 소리와 이 소문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를 준비하며 남은 마지막 며칠 밤에도 지하실의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갔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소리가 멈춰 있었다. 그저 적막함과 적막함 속에 무언가가 함께 있다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이후로도 그 지하실에서 소리는 계속된다고 들었다. 아파트를 떠난 뒤로도 그 속삭임의 주인을 누군가 찾았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는 여전히 그곳에 혼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지하실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혼자 지내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부모님께서는 독립의 시작을 축하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해 주셨다. 따뜻한 전기장판과 작은 냉장고,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을 사주신 덕에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바로 앞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어 급할 때는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되고 낡아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나는 꼭대기층인 5층에 살게 되었다. 매일 밤 늦게 퇴근을 한 후에 계단을 오르는 건 꽤나 귀찮은 일이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꽤나 순조로웠다. 내가 일하는 회사는 거기서 그리 멀지 않았고 아침마다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때 방 안이 유난히도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불 꺼진 방 안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뒤척이다가 마실 물이 필요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으로 가던 중 나는 발 아래에서 낯선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부드럽고 차가운 것이 내 발에 스쳤다. 불을 켜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방금 분명 부엌에 들어서기 전까지 없었던 물기가 내 발바닥에 닿았다. 나는 대충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별 다른 이상 현상은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밤 3시 무렵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불쾌한 느낌. 그 이상한 현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방 안이
불을 켜고 침대 아래를 살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는 찾을 수 없었다. 한 달째 접어들 쯤 나는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수면 부족 때문인지 낮 동안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부모님이 집에 놀러 오셨다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어. 무슨 일 있니? 나는 솔직히 부모님께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는 엄마와 아빠를 내 집에 재웠다. 그들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역시 새벽 3시가 되자 나는 깨어났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방 안에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소리가 느껴졌다. 부모님이 있는 거실 쪽을 향하자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없었다. 그저 어두운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나는 공포에 휩싸여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발밑에 남겨둔 물기는 여전히 그 밤의 현실성을 알리고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유령과 한 집에 살며 매일 같은 시간이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몇 달 후 나는 새로운 거처를 찾았다. 새로운 곳에서는 다시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괴롭힘도 더 이상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그 다세대 주택의 5층에는 아직도 밤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이 같은 시간을 겪지 않길 바란다. 어쩌면 그 유령은 혼자라는 사실에 외로워하며 그곳을 떠도는지도 모른다.